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던 대작이 국내 극장가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비상선언 가지고 다양한 얘기 해볼 텐데요. 오늘 제 옆에는 윤성원 영화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영화가 연초에 개봉이 되기로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기가 계속되다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어요. 평론가님 이 영화를 그러면 처음 보신 게 언제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언론 시사회 전에 먼저 봤던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시사회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그 영화의 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네. 매체에서는 절대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극장에서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작은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되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예. 뭐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 들어갔나, 얼마나 선정적인 장면이 들어갔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작은 모니터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작은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맥스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저는 국내 고공납치 영화 하면은 오케이만 하는 생각이 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네. 많이 없는 그런 장르였던 것 같은데 옛날만 해도 이게 사실 B급 장르 취급을 아. 좀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있었죠. 액션이 강조된 네.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작품들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액션 배우들이 또 많이 출연을 했었고 90년대에 주로 그 하이즈 무비가 한창 붐이었을 때가 있는데 에어포스 원, 해리슨 포드 나온 영화라든지 네. 파이널 디시전 이런 영화도 보면은 대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들이 영화의 동력이었었는데 네, 네. 21세기 전 들어서는 뭔가 스릴러 장르, 서스펜스 장르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기내에 범인이 있고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승객들이 용의자가 돼버리고 범인을 색출하는 네. 과정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긴장감을 다루는데 처음에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한국적으로 다시 해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드들을 막 이렇게 또 다 조합하려고 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 오늘 영상 중반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이번 영상 감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전대미문의 어떤 항공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행기를 불시착을 해야 되는 상황을 또 이제 비상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하이잭 무비라고 봐도 될까요? 뭐 아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이제 그룹이 저지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러 집단이 몇 명이 이제 딱 그 비행기를 딱 점거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거죠. 뭔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게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임시완 씨가 이제 죽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어디로 게임이 흘러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는 그야말로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사투가 벌어지는 거죠.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뭐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사람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일반적인 좀 하이제킹 무비의 서사와는 조금 다른 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스펜스라든지 덜어는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범인이 그럼 누구일 것이냐를 색출하는 거 얼마나 스릴 넘칩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가 되기로는 이미 포기한 상태인 거죠, 처음부터. 이제 누가 범인인지가 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패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스릴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물론 이제 지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재난 영화라고 했을 때는 이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아마 이제 한재림 감독은 본인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좀 스타일리시하고 상업 영화적인 색채가 많이 있긴 하지만 예. 어떤 작가주의적인 성향도 많이 보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태하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대중 영화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흥행 감독이 된 것인데 예. 이 작품에서는 사실 이제 웹피는 상당히 뭐 이제 하이잭 무비라는 장르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한재린 감독이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뭐 영상 자체는 스타일리시하고 뭐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화면 자체는 구성이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시네필들한테는 있는데 사실 네, 이 재난 영화에서 기대하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빠른 어떤 액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스릴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사 자체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범인이 뭐 잡힐 것이냐 아니면은 뭐 범인이 뭐 해독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뺐을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이 관객들의 심리가 몰입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한재린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담담하게 그리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을- 저는 좀 이 부분이 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 접근한 부분이 아닌가 예.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중 영화는요, 네. 사실 그 영화가 뭐 그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부터 관객들이 기대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예.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식상해, 뭐 이렇게 뭐 다 뻔하고 네. 뭐 다 똑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중 영화란 사실은 그 어떤 익숙함으로부터 관객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얼마나 좀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잘 조합하느냐, 네. 뭐 이런 정도의 스킬이 필요한 것이지. 네. 처음부터 너무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대로 이런 스타일로 좀 바꿔보겠다, 장르 자체를. 예. 이렇게 가져가면은 관객들은 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생소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몰입하기 쉽지 않죠. 기본은 어쨌든 해야 되는 공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장르적인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은 굉장히 또 이제 이런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보이는 반면에 또 서사 자체도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부산행이라든가 이런 재난 네. 영화들에서 보았던 인간 군상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비슷하게 보여주는 클리셰들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 자기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부딪힘, 네. 그 충돌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약간 칸을 의심해 봐야 되는 어쨌든. 비행기 납치 영화에서의 어떤 그런 동선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행기에서 위기에 몰린 승객들을 구하려는 지상의 어떤 형사들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승객들, 그러니까 두 공간을 계속 좀 교차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변주를 좀 하려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이중 구조가 영화에서 좀 갖고 있는 역할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절박함을 가진 형사와 보면은 꼭 나오는 그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으로 전도연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인가, 네.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막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이제 어떤 시각적인 피로감도 덜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자체도 조금 더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재린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이 영화를 사실 제의를 오래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네. 10년 전에 받았는데 그러다 이제 거절을 했는데 당시에 제의를 받은 다음부터 몇 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재난이 발생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재난들을 돌아보면서 이 작품을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재난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놓고 펼쳐지는 서사는 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이 영화 기획됐을 당시에는 좀 예언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지금 이 팬데믹, 지금의 상황,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근데 물론 여긴 너무나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뭐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나눈다던가 그런 게 이제 좀비 영화에서는 굉장히 은유적이지만 이 영화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묘사했는데 일단 이 블록버스터들은 이야말은 항상 그 기획이랑 뭐 촬영이랑 편집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가 거의 뭐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줄 이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혔었던 네. 그런 작품이라고. 굉장히 억지스럽거나 네. 기능적인 캐릭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캐릭터라든지 클리셰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행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막 그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막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화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많은 영화들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현실에서까지도 이제 그렇네요. 네, 뭐 그 나이트클럽을 갔느니 뭐 왜 갔느니 뭐 36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죠? 예. 이 작품에서도 이제 비행기 안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네, 그런 인물들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 이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좋은 배우들이 다 이제 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 이제 그런 인물들의 대표적인 그런 네, 캐릭터들을 연기예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눈에 들어왔던 캐릭터나 등장인물이 있었다면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캐릭터부터 예, 그러시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연 씨 너무 좋아하는 칸의 여왕이잖아요. 배우인데 이 작품에서는 너무 소모됐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국토부 장관으로 등장하는데 좀 캐릭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나중엔 또 되게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제 휴머니스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캐릭터 색깔이 조금 모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네. 이병헌 씨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하와이로 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전직 파일럿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비행기 조종사가 또 스페어로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장면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신다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미지로 그 재난의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비행기 계속 흔들리는데 촬영이 그렇거든요. 100% 핸드헬드 촬영 기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들썩들썩하면서 그 산소 마스크가 막 내려오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재난 영화에서 저렇게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돌고 기울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럴 네, 때마다 네, 비행기는 네. 어쨌든 하늘에 있으니까 네. 빛이 들어왔다가 또 전멸했다가 이런 부분 네. 그런 빛을 활용한 또 그런 미학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볼 때는 막 뭐 카메라 흔들리고 막 난리 법석이 나고 막 펀치 계속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된 장면들을 많이 봤었지만 비행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보여주는데 또 그런 게 미학적으로 정적인 장면이 조금 사용이 돼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이번 네. 영화도 역시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블록버스터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재난 영화의 작가적 스타일. 시각적인 어떤 비주얼 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지만 네. 서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적이고 클리셰가 많았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영화가 사실 잘 안 되면은 또 산업적으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영화인 분들 위축되시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정말 마음 아파요, 사실은. 이제 그러시겠어요, 네, 지금. 한국 영화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평론가로서는 더 저예산으로 갔다라면은 훨씬 좋은 평가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들을 극호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어차피 뭐 장르 영화 똑같은데 네. 그 어떻게 찍었나 영화 팬들 중에서 이야기보다는 비주얼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진 않죠. 소수겠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고 또 깊고 풍부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윤성은 영화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